자, 여러분 311페이지 양도미 취득시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시험에서 25회 시험 때는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끔씩 나오는 건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출제될 그 타이밍이 돼서 자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출제가 됐고 26회 시험 때는 제가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소홀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27회 시험은 조금 더 출제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뭐 저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해놔야 돼요. 자, 종합문제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뭐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보유기간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고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취득시기, 양도시기의 판정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31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적인 거래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입니다. 제목이 밑줄이고요. 실제로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 거 제목 거기다 여러분들이 밑줄 꺼놓고 돼지꼬리 땡냐 해서 뭐라고 해놓냐면 계약서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상 자 잔금지급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매매 같은 매매로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취득세가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계약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단서 부분 나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줄부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양가로 2번 보면 예외 등기 접수일이요. 제목이 밑줄이고요. 동그라미 1번 또 밑줄입니다. 제목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는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자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자 여기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로 한다. 밑줄이요. 주식은 여러분 주주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등재가 되죠.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고 명의개소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여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인데 우리 부동산 세법이니까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대금 청산 하기 전에 대금 청산일 전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자 언제냐 두 번째 줄이요. 등기 등록부 명부 등기 시는 자 등기 접수일 매출이요. 등기 접수일.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러분 양도소득세 언제 양도시기로 보고 취득시로 봐야 되느냐. 이걸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실무적으로 딴 거 없어요. 대금 청산일 잔금지급이라고 실제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잔금 지급된 날하고 등기 접수일하고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럼 사례로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해요. 매매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매매하는데 계약일이 만약에 2016년 만약에 3월 2일이라고 쳐요. 계약서상으로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계약서상으로 잔금 지급일이 2016년 4월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근데 잔금이 지급된 날, 대금 청산일이 언제냐면 대금 청산일이 예를 들어서 2016년 4월 만약에 25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명의로 등기한 등기 접수일이 예를 들어서 2016년 5월 28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온다 이런 사례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뭐 쓸데없는 거 1차 중도금 지급일, 2차 중도금 지급일 이런 쓸데없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간에 이랬을 때 을 입장에서요.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언제를 취득시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언제를 취득시로 봐야 돼? 자, 계약서와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 대금 청산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4월 25일이죠.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 여러분,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갑 입장에서 양도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이 대금 청산일이에요. 4월 25일이요. 같네요. 취득시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요 대금 청산한 날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게 양도 시기가 되는 거고 양도일이 되는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 날이 취득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근데 만약에 요 사례에서 똑같은 사례에서 등기 접수일이 만약에 이번에는 3월 28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대금 언제를 취득 시기로 하느냐, 언제를 양도 시기로 하느냐 그러면 자 대금 청산일인데 원칙. 근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어요. 등기일이 더 빨라요.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겠죠. 그래서 항상 등기 접수일이 빠른지를 꼭 항상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은 그냥 5월 28일로 하고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합니다. 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자, 그러면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요때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그러면 자,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불분명해요. 그럼 언제라고 했어요? 등기 접수일. 그래서 등기 접수일이니까 5월 28일이 되겠고요. 취득 시기, 양도 시기도 역시 5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양도 및 취득 시기 이해하셨죠? 자, 특수한 거래가 더 경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는 일단 나중에 그런 걸 하시고요. 자,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양도 및 취득 시기 보유한 판정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는 같은 날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로 달라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용어들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근데 불분명하면 언제다? 등기 접수일이고,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라는 거 아셨죠? 요거만 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2페이지 보면 특수한 거래의 경우가 나오는데 몇 가지만 나와 있는데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더 많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양도 및 취득 시기의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갑니다. 313페이지 여러분, 자, 중요한 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예요. 여기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양도세는 어려운 거고요. 잘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를 펴놓고 여러분들이 저의 설명을 쭉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펴놓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자, 계산 구조입니다. 계산 과정. 여기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제가 예고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느냐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요.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이라는 걸 구합니다. 양도차익을 이렇게 해서 구해요. 자,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1억 원에 사는데 7천만 원에 팔았어요. 마이너스 그러면 3천이잖아요. 자, 그 양도세 안 내겠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할 때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이야. 자,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취득가액 그러면 그 자산 매입한 가격이야. 내가 1억 원에 예전에 그 자산을 샀다 그러면 1억 원. 거기다가 그 자산을 이제 매입하면서 만약 세금 낸 거 있잖아요. 취득세라든가 옛날 같으면 등록세라든가. 자, 그다음에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 그다음에 공과금, 또 중개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자,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중개수수료, 소개비.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취득했다. 컨설팅 비용. 또 등기하면서 법무사 비용이 들었다. 그럼 법무사 비용 이런 것들.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간에 그 자산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요. 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보유하면서요. 그 자산을 보유하면서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을 때 그런 비용이요.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하여튼 보유하면서 그 자산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을 양도하면서 들어간 양도 직접 비용이야. 그래서 양도 비용 그러면 자, 만약에 양도하면서 계약서 작성 비용이 들었다.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들었다. 공증 비용, 인지대, 또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중개 수수료. 원래 중개 수수료는 일타 쌍피잖아요, 원래. 자, 그래서 취득할 때 중개 수수료 들어갔다. 또 양도하면서 들어갔다. 그러면 다 이렇게 취득가액과 양도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또 여러분요, 세무사를 통해서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이 자, 필요경비입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라는 것은 취득하면서 그 자산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 양도하면서 들어간 이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네들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은 기타 필요 경비로 자본주의 취득 양도비용은 취득과 같은 기타 필요 경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자 얘네들을 우리가 필요 경비로 해서 양도에서 공제하면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구해진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요.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하는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거요. 자 이게 어떤 거냐? 자 여러분요. 자 개인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단기 거래, 단기 보유 후 거래. 자, 그러니까 단기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되게 1년 이내를 얘기하는데 단기 거래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단기 보유하고 자 파는 것이 사람들이 의뢰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장기 보유 후 거래. 그래서 장기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되게 3년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3년 이상 보유하고 파는 것이 자 국가적으로 좋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고 국가적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 보유하다가 팔고 몇 개월 보유하다가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3년 이상씩 보유하다가 팔고 3년 이상씩 보유하다가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어떤 게 좋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수강생들이 되게 단기 거래하는 게 좋답니다. 왜냐하면 자, 몇 개월 보유하다 팔고 몇 개월 팔고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국가에서 거두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단기 거래를 한다. 사람들이 그럼 보세요. 예, 어떤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샀어요. 자, 팔면서 몇 개월 보유하고 팔면서 손해 보고 안 팔겠죠? 얹어서 팔아요. 그걸 산 사람이 또 몇 개월 보유하다가 팔면서 얹어서 팔겠죠? 손해 보지 않고. 자, 그래서 얹어 팔고 또 그거 산 사람이 몇 개월 만에 얹어서 팔고 이러다가 이게 아닌데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 여러분 나라 전체가 절단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집값이 특히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 집값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것이 만약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거 그냥 폭락했으면 좋겠다. 반값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반값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억 하든지 지금 현재 원래 이 가치는 1억 정도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집값이 2억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2억이 형성돼 있던 것이 1억으로 확 떨어지면요. 갑자기. 그러면 그 2억에 맞춰서 대출해줬던 은행 망하는 거죠. 부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빚더미에 앉는 거죠. 2억 원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규모를 짜고 대출을 받고 다 했었는데 망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계가 여러분들 망하게 되면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도 부실하고 그러면 국가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적 입장에서는 장기 보유 후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데 말로만 장기 보유라고 하면 되겠어요. 메리트가 있어야죠.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자 특별히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해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서 뭘 구하느냐?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 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해요.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것을 구한 다음에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하냐면 자,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과표가 결정이 됐어요. 자, 과표가 드디어 결정됐어. 그러면 자, 지방세나 국세나 과표 결정되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입니다.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까지는 뭐 과표 결정되는 과정이 복잡하지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거. 요거는 뭐 지방세나 국세나 다 똑같습니다. 산출세 이하 그 양도세 계산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가 중요한데 특히 요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게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많은 논점들이 있고 중요한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처음에.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지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응용 문제를 맞출 수 있고 또 계산 문제 풀 때도 그렇고 또 직접적으로 이 계산 과정을 서술형으로 묻고 있습니다. 시험에.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 과정을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머리 글자를 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 그 다음에 필, 차, 장, 자, 소, 기, 과 이렇게 외웁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 차장이 중요해요. 양도차익 계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 제가 26개 시험 전에도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거 무조건 나오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역시 나왔어요. 양도차익 계산 관련한 거 나왔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관한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27회 시험은 어떠냐? 27회 시험도 역시 차장이 중요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여전히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차장하면은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냐고 제가 물어봐요. 일반 고시학원에서. 그러면
대개 20대들은 대개 차장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냐 그러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요? 이러면서 차장님이 떠오른대. 회사 그 부장 아래 차장이. 자, 직책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물어볼 때 꼭 나이 40대, 50대 분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꼭 끼어들어요. 버스 차장 떠오른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버스에 차장이 있었죠. 안내양. 그래서 버스 차장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남자 차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받고,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카드로 찍고 올라가지만 그 당시에는 차장이 안내양이 요금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안내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뭐 내리실 정거장이 어디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차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차장이라는 것은 그런 버스 차장이요? 저는 그런 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본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제 신세대고, 어렴풋이 버스 차장이 떠올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뭐 그 버스 차장한테 돈 내고 탔던 뭐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이러면 이제 조금 이제 중간이고, 그 다음에 버스 차장과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에피소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신세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는 버스 차장을 얘기합니다. 버스 차장. 예전에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돈 좀 붙여줄 수 없냐고. 동생 학비가 모자라다고. 근데 월급날은 멀고 돈은 없고. 그럼 뭘 합니까? 가불을 합니다.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원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소기과로 갑니다. 다 그래서 에브리바디요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 외웁니다. 자, 반드시 이게 외워져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는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보유하면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하면서 들어간 양도비용을 뺀다. 그래서 가필 차장 장기 보유승계액을 양도차익을 구하고 차장 장기 보유승계액을 공제해서 소기과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한다는 이 과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제 손가락 어디가 가리키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OX예요. 예? X죠? 양도소득금액 구할 때는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건 뭐예요?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근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겁니다. 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승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계산 과정을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어떻게 외운다고요?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여러분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은요, 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예전에는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 적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실지양도한 가액, 실지취득한 가액,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준시가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지금도 적용되고 있고, 지금 원칙적으로는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실지양도한 가액, 실지취득한 가액.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26회 시험 지문에도 이걸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지문 나왔는데, 제가 맨날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라고 해서 설명드렸던 레파토리입니다.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요. 이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은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에요. 법령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건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법령 내용에 명칭을 붙인 거고,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보세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적용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26개 시험 지문에 어떻게 나왔냐 이런 지문도 있었어요. 26개 시험 지문에는 이런 지문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지문도 있었습니다.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봅니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이제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계산은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이 실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실거래가액을. 자,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실지거래가액이 여러분 불분명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불인정 또는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요. 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어떤 지역에 나란히 아파트 단지에서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다고 쳐요. 나란히 같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거래 신고 해오기를 101호가 거래 신고 해오기를 뭐라고 거래 신고했냐면 얘는 1억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왔어요. 자, 10억이 돼 버렸네. 1억. 자, 근데 102호가 거래 신고를 해 왔는데 1억 1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왔어요. 1억 100만 원에. 자, 근데 103호가 거래 신고해 왔는데 25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와요. 자, 그러면 이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250만 원 거래를 자,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지. 그래서 네가 진짜 남 좋은 일 시켰냐? 이 동네 시세가 있는데.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거래했는지 계약서 갖고 와 그랬더니 땀만 뻘뻘 흘리면서 오다가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지? 뭐 이러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계약서나 증빙 서류 등에 의해서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이걸 인정할 수는 없고 어떻게 자, 결정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추계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자, 추계 방법으로 결정하는데 여러분 추계 결정은 어떻게 자 이루어지냐면 자, 일단은 추계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때 추계 결정한다고요?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될 때 이렇게 합니다. 원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하는 건데 자, 그럴 때 어떻게 추계 결정하느냐 이 적용 순서를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몇 번 물어봤습니다. 몇 번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몇 번 물어봤는데 반드시 이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26개 시험에서도 이거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해요. 매매 사례가액. 자, 어떤 건지는 자, 교재에 나와 있고 그냥 자,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이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 가격을 참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자산 양도일 전후, 103호 양도일 전후. 자,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다. 101호, 102호가 자, 그런 거래가 있었다. 1억 100만 원, 너도 적어도 1억 원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이걸 적용할 수 없을 때는 감정가액을 적용해요. 감정가액. 자, 어떤 거냐면 똑같이 이것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양도일 전후로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 똑같이 3개월 내 이것도 둘 다 똑같아요. 3개월 내에 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그 감정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이 있으면 그걸 적용합니다. 자, 요걸 또 적용할 수 없을 때는 뭘 적용하냐면 환산가액이라는 것을 적용해요. 여러분,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환산 취득가액이라고도 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 어떤 때 적용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취득할 당시, 자, 예전에 취득할 당시 실지 거래가액 등이 여기에 불분명할 때 합니다. 자,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자,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된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러면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실지 취득한 가액이 자,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 국세청 전산망에 전산 입력이 되고요. 자, 그래서 팔 때도 똑같이 실지 그 거래한 가격으로 자,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도세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계약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모르겠다, 난 불분명하다, 입증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왜냐면 다 국세청 전산망에 전산이 돼 있고 또 등기부 기재에 돼 있고 다 그러니까. 근데 자, 예전에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되기 전에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시절에 양도세를 그래서 기준시가를 계산하던 시절에 또 전산화되기 이전에 1990년대 중후반에 어떤 사람이요 부동산을 샀어요. 자, 근데 그 당시에 나한테 판 사람은 양도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신고했어요. 저는 그때 취득세 신고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어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요번에 파는데 그 자산을 요번에 팔 때 실지 양도한 가액이 있습니다. 근데 취득가액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해서 구하는데 자,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요. 아직 이런 거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환산가액은 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준시가를 가지고 실거래가를 환산한 가격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는 실지 양도한 가격에다가 양도한 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환산가액이라는 걸 구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환산가액으로 해서 또 구하기도 하는데 또는 극히 예외적으로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계 결정의 순서예요.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에서 확인이 안 된다. 자,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느냐. 자, 추계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추계 결정하느냐. 이 순서가 순차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순서냐.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 여러분 시작. 매, 감, 환, 기 순서로 자, 추계 결정합니다. 매감한기. 자, 그럴 때 구체적인 추계 결정의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쪽 보세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추계 결정의 자, 적용 순서예요. 자, 요것이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봅니다. 시험에서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추계 결정하냐고 물어보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느냐? 매, 감, 그 다음에 환, 기의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가 순서로요. 26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취득가액이 자, 불분명한 경우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매감환기가 아니라 매환감기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1번 지문에 있었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자, 교수님 보자마자 저는 그 내용이 뭐 뒤에 내용 어떻게 돼 있든 1번 지문을 보자마자 매환감기 아이고 무조건 틀렸구나. 매감환기제. 그래서 1번 고르고 나머지 지문은 보지도 않고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매환감기로 순서를 바꿔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봅니다. 이번에는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하냐고 하냐면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여러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환산가액은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까 환산가액은 어느 때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취득 당시 옛날에 취득할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게 환산가액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고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순서를 또 바꿔서 옛날에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기감매 아닙니다. 매감기고 환산가액 적용하지 않고요. 또 25회 시험 때는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 추계 결정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꿔서 냈죠? 자, 그래서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매감, 환기고요.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는 어떻게 나온다? 매감,
기 순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내용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26회 시험에서 물어봤지만 자 27회 시험도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이런 내용들을 요걸 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환산가액에 관한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교재를 여러분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313페이지에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있죠? 자, 거기에 머리글자 동그라미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가액 동그라미, 필요경비 필요 동그라미, 양도차익 차액 동그라미, 장기 보유통제 장애 동그라미, 양도소득 금액 소액 동그라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획 동그라미, 양도소득 과세비중 과액 동그라미. 어떻게 외운다고요? 가필, 차장, 소기, 과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출세액, 자, 여기다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하고 그 이하 과정은 알 필요 없고요. 지금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313페이지 본문 내용을 보니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원칙,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자, 그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밑줄이요.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내용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요 내용이 이제 요 내용도 지금 요 내용은 조금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31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추계조사 결정 경정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빙 서류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자 어떻게 해요? 매, 감, 환, 기 등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하여 경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적용 순서 거기에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 표시해 놓고 자 취득가액 분명할 때는 거기다 머리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어떻게?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결정하고 양도가액 분명할 때는 어떻게 추결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 추결정한다. 이렇게 머리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내용에 매매사례 가액이 뭐고 감정가액이 뭐고 환산가액이 뭔지 나와 있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말로. 그 다음에 결정 경정 시 양도액과 취득가액 산정 이런 것들이요. 자, 신고납부에 하는 세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안 했을 때는 관할 세무상이 자 세금 계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정한다고 하죠.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결정. 그 다음에 또 잘못 신고했을 때 납세문자 잘못 신고했을 때는 과세권자 고치겠죠. 경정이요. 이런 것들은 자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 또 315페이지 실거래가가 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우리가 양도세 계산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지금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자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확인이 되면 자 그럴 때 실지 양도한 가액,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인데 이번에 양도하면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이 합계액입니다. 근데 자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실지 투과한 가액은 뭐냐? 자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도 실제에 들어간 비용을 적용하는데 이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을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 27회 시험 때 이제 중요한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지금은 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지식이 좀 쌓여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봅니다. 자 오늘은 알려드린 내용까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316페이지 그래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쭉 나와 있지만 지금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요. 317페이지 02번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기를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자 양도차익 계산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는 거 요까지 내용을 한 거예요. 자, 원칙은 뭐라고요?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한다. 다만 근데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것. 그다음에 양도차익 계산 원칙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불분명할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양도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한다? 추계 방법으로 결정한다. 자,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는 어떻게 취득가액을 결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는 어떻게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순환에서 그래서 양도차익 구했고 이제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통제를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쉽니다.